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여러 날 고심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역시 요즘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변화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얘기가 7, 8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점점 더 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걸 위기로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바다를 항해하는 이 조그만 배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배 앞에 배보다 몇 배가 더 큰 거대한 파도가 닥쳤습니다. 이런 파도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큰 그 폭풍이 닥치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 패스트 팔로워에서 포스트 무버로 지금 전환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그 산업 환경이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만 보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들인데 우리는 세 개나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그 위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세 개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지금 우리 조그만 배를 덮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배만 잘 붙들고 조정을 잘하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남극해가 원래 파도가 세기로 유명합니다. 폭풍우가 매일 몰아칩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알바트로스가 먹이를 잡으면서 한가롭게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배에서 벗어나서 알바트로스가 돼서 이 파도의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를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는 것,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거기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입니다. 1969년에 많은 지금 이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했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아폴로가 달에 내려서 사람이 최초로 달 표면을 걷는 사진입니다.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전지전능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미제는 전부 좋았고 모든 첨단 기술은 전부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그 밑에 사진입니다. 서울에 많은 도로들도 포장이 안 돼 있었고 보시다시피 이런 허름한 자동차 몇 대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리어카라 그러죠. 손수레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69년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미국을, 일본을 열심히 따라만 가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돼서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 세계 1위이고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를 컨트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손을 놔버렸습니다.
우리의 방역은 K-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만 죽자고 따라가던 그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의 선도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위치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일부 분야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남을 따라갈 때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암벽 등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앞에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입장으로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인데요. 보시다시피 닫힌 버튼만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나라 대부분은 이 닫힌 버튼을 잘 누르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의 그 생활 양식에 충실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의 성공 공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세스 트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그런데 워낙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그 시점입니다. 그게 대략 2차 산업혁명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산업혁명에 낙오자가 됨으로써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승기를 잡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래서 그 중심에 인공지능 AI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는 그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상 1차, 2차 산업혁명은 획일화가 관건이었다면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사물을 전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화에서 벗어나서 탈획일화를 시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하나는 양계장이고 하나는 양돈장이고 하나는 소를 기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각각 모든 것을 구획을 지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1, 2차 산업혁명의 모습이죠. 설계를 잘하고 구획, 그리고 여기 중심에는 분업 정신이죠. 다시 말해서 테일러리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조류독감이 온다든가 구제역이 온다든가 하면 전부 살처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축들을 아마존 밀림과 같은 건강한 생태계에서 키운다면 그런 전염병의 걱정이 없겠죠.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들 전부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위적인 대량 구획 시스템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구 절벽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갖고 산하 제한했고 아주 대표적인 산하 제한 성공 국가로 꼽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아기를 안 낳습니다. 연평균 30만 명이 안 됩니다. 자, 30만 명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2038년 징집 대상자가 16만 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출생자가 32만 명이기 때문에 남성들만 하면 50%에서 16만 명이 됩니다. 여기서 신체 검사하고 뭐 하면 복무연한 1년 반을 따지더라도 전체 병력을 20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60만입니다. 얼마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아마 금방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도 현격하게 바뀝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고령층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는 여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비대면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었죠. 재택근무 같은 것도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화 경향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습니다. 단지 코로나 사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알바트로스가 돼서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속에 IQ가 높으면 이 아이는 똑똑하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왼쪽에 아이가 있고 오른쪽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IQ 103입니다. 대략 평균입니다. 근데 IQ는 한 가지만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것저것 들여다봐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이 103이란 얘기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103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오렌지색 아이는 공통점 찾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있는 상징기호 찾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반대로 이 파란색 아이는 공통점 찾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숫자 암기는 형편없습니다. 90,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도 이거는 평균에서 그냥 103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평균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학설이, 최근도 아니죠. 1980년에 이미 주장이 돼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미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학설은 지능은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IQ가 대표하는 건 1개 내지 2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신체적 능력도 다 두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측면만 보고 그거를 평균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이게 이제 학습 곡선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학습을 잘하느냐. 파란색은 처음엔 느리다 나중에 빨라지는 거고요. 빨간색은 처음에 빠르다 나중에 좀 느려지는 겁니다. 어느 애가 우수할까요?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빨간 게 훨씬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까지만 해도 빨간 게 차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한 것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때가 아니라 사회에 진출한 이후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파란색이 더 빨간색보다 우수합니다. 이런 예는 차고 넘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균을 딱 잡아서 어렸을 때 평균보다 잘하는 애들은 우수하고 못하는 애들은 열등하다고 제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패스트 팔로워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패스트 팔로워에서는 실패가 성공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문책보다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과거 지향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답은 잘 찾지만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주의입니다. 평균주의가 아니라 다양성으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보상, 미래지향적 리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능력,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둘 다 IQ 103인 이 두 학생들이 IQ 103이 아니라 자기가 다양하게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IQ 150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재능을 낭비시키면 안 됩니다. 패스트 팔로우로 우리가 쭉 발전을 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그 발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알바트로스가 되듯이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을 다시 타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은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경시대 생산성이 포화가 되니까 1차 산업혁명이 나왔고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1888년에 창업이 됐는데 1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하이텍 기업이었습니다. 카메라 필름을 생산을 했고 전 세계 카메라 필름의 80~90%를 독점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1975년 12월에 이 회사 엔지니어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경영진한테 갖고 갔습니다. 경영진한테 딱 내보이니까 경영진이 이 엔지니어한테 맨 처음에 한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 필름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럼 당연하죠. 디지털이 나오면 필름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걸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소니가 열심히 개발을 해서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를 막 만들어서 팔게 됨으로써 코닥 필름은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결국 2012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그 유명한 그 하이텍 기업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1976년에 창업했습니다. 허름한 PC를 맨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매킨토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퍼스널 컴퓨터였죠. 그래서 이런저런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다가 획기적인 변화가 온 게 2007년입니다. 아이포드를 만들고 그게 히트를 치면서 애플은 회사 로고를 바꿔버리고 회사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에 애플 컴퓨터였는데 애플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컴퓨터 회사에서 벗어나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하면서 애플은 지금 세계 1, 2위 기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친 짓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것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거. 이거 당연히 미친 짓이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가 아니라 미친 짓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서도 그렇고 입시에서도 그렇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토드 로즈라고 하버드 대학 교육학과 교수인데요. 전 이것도
진짜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곰 씹어봐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65년이면 지금부터 55년 전이죠. 1965년에 2000년의 모습을 상상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는 월남전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가 독립했습니다.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그때 이분이 그린 만화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인데요. 2000년이 오면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뭐 전기자동차도 있고 태양열 주택도 있고 전파 신문도 있고 이 화상 전화기도 있고 뭐 이 자동 청소 로봇가 있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만화가가 이런 걸 그렸다는 것은 이건 공상입니다. 공상.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렸겠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혁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이미 경험을 했죠.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36년이나 경험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게 1623년이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기틀이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화약이나 나침반 같은 걸 먼저 발명하고도 유럽에 뒤진 이유는 기술을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유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나라 실록, 조선왕조 실록을 들여다보면요. 연산군 때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사람이 연산군 임금 앞에서 은재련법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걸 회취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납을 조금 섞어갖고 은을 획기적으로 쉽게 재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이 기술은 1533년에 일본 사람한테 전수가 됐고 이 사람은 일본에 갖고 가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일본이 세계 굴지의 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17세기 얘기죠. 그 다음에 도자기 얘기는 뭐 잘 아시죠? 임진왜란때 도공들을 전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쇠환사, 다시 말씀드려서 이 끌려간 분들을 다시 귀국시키기 위해서 사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한테 가서 조선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귀국 희망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모두 앉아서 도자기 만드는 데만 열중하더라.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이렇게 타국 땅에 그냥 주저앉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던 데는 경제력이 뒷받침됐었습니다. 그 경제력은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은, 둘째는 도자기였습니다. 은을 유럽에 수출하고 도자기를 수출함으로써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걸로 군함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갖고 강국이 된 겁니다. 그 기틀은 전부 우리나라가 깔아준 겁니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해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 한자로 써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대략 해석을 해서 읽겠습니다. 군자의 배움은 반드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매일 새로워지는 자만이 매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매일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 퇴보할 것이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퇴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 유지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갖고 그냥 현상 유지를 적당히 하자. 되지 않습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